그때는 참 제가 못나기 그지없던 시절이었답니다. 생활관의 공기는 항상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저는 말년이 다 되어가는 병장이었고 제 밑으로 들어온 후임병 하나가 어찌나 눈엣 가시였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앞두고 다들 군장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녀석은 구석에 앉아 끙끙대기만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꾀병이 분명했거든요. 야, 너 지금 엄살 부리는 거 다 아니까 당장 일어나. 나 때는 고열이 나도 훈련 다 뛰었어. 어디서 감히 꾀병을 부려서 훈련 열애를 하려고 들어. 라고 소리를 꽉 질렀지요. 그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잿빛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비겁해 보여서 더 모질게 굴었지요. 훈련에서 빠지면 그만큼 나머지 인원이 고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도저히 할 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뿐이었거든요. 저녁 점오전 PX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다들 하루의 고단함을 단 음료 하나로 달래려고 줄을 서 있었지요. 저는 그 와중에도 후임 녀석을 쫓아다니며 윽박지르기 바빴답니다. 너 오늘 훈련 안 나왔다고 내일 점오 때 꿀 빨 생각 마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쏘아붙이고 돌아서는 내 녀석이 갑자기 의무실 쪽 복도에서 비틀거리더군요. 저는 속으로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힌 애라며 혀를 찼답니다. 잠시 후 의무실에서 들것이 나오고 녀석이 후송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부대원들은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저 꾀병이 들통날까봐 도망가는 탈영수법이라고 단정 지어버렸답니다.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의무실로 가는 복도에서 중대장이 저를 불러 세웠답니다.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중대장은 제 멱살을 잡듯 다가와 호통을 쳤지요. 자네 분대장으로서 후임 관리 똑바로 못하나? 애가 쓰러질 때까지 뭘 했길래 이 사단이 나. 저는 억울한 마음에 변명만 늘어놓았답니다. 그놈이 원래 꾀병이 심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다독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제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했지요. 오히려 저를 관리 소홀로 징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나까지 저 녀석 때문에 덤터기를 쓰다니 하는 생각에 치가 떨렸답니다. 모든 화살을 그 아픈 아이에게 돌리며 스스로 합리화하기 바빴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주말이 되자 부대의 정문에 녀석의 부모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아들을 보러 온 부모님은 제게 다가와 눈물을 훔치며 물으시더군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도 아팠나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도 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부모님이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군대 와서 이럽니까? 다 꾀병 부리는 거니 데려가십시오. 라며 아주 모진 말을 내뱉었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던 그때의 제 모습은 정말이지 악마가 따로 없었답니다. 부모님이 울며 불며 민원을 넣겠다고 소리치는 모습조차 저는 귀찮은 소음으로만 치부했지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겪은 고난만이 진짜라고 믿었던 오만한 청춘이었답니다. 다음 날행정반 청소를 하다가 녀석의 관물대 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조각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 확인서였지요. 날짜를 보니 녀석이 훈련을 빠진 날이었고 병명 칸에는 급성 신장염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적혀 있었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손이 떨려왔답니다. 꾀병이 아니었다고? 정말로 그렇게 아팠던 거라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동안 내가 녀석에게 했던 모진 언어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요. 이게 위조된 서류일지도 모른다는 삐뚤어진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녀석이 부대로 복귀했답니다.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지요. 제가 쭈뼛거리며 다가가 몸은 좀 어떠냐고 물었지 만 녀석은 차갑게 저를 외면했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다시 배신감을 느꼈지요. 그래 내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너도 참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우리는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 같은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녀석의 복귀가 반가운 게 아니라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부대 정문을 나섰답니다. 휴가를 얻어 그 녀석이 갔던 병원으로 향했지요. 원무가 창구 앞에 서서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억지로 감추며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했답니다. 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수납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제가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마지못해 모니터를 보여주었지요. 마우스 클릭 소리가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답니다. 녀석이 입원해 있던 기간 수납 기록 그리고 주 보호자 명단까지 꼼꼼히 대조하기 시작했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기록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진료 확인서 하단에 기재된 주 보호자란에는 다름 아닌 제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녀석은 쓰러지는 순간의 도옥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제 이름을 보호자로 남겨두었던 것이지요. 병원 측에서는 부대원 연락처로 제가 등록되어 있어 자동으로 기입했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녀석이 보낸 마지막 용서의 편지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 못난 놈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잊은 채 제 가슴을 치며 엉엉 울었답니다. 녀석의 고통을 외면하고 비난했던 제 지난날이 너무나 처절하게 후회되었거든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막사에 도착하자마자 녀석을 찾았답니다. 녀석은 연병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저는 녀석 앞에 가서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쓰레기였다. 네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꾀병이라고 소리쳤던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제 눈물이 녀석의 전투와 끝을 적셨답니다. 녀석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저를 일으켜 세우며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형 다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고집부려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부대에서 가장 끈끈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녀석은 여전히 몸이 다 낫지 않아 힘겨워했지만 제가 옆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고 훈련을 대신 챙겨주었지요. 녀석이 의무실에 갈 때마다 제가 보호자를 자처하며 따라갔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친해졌는지 의아해했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전역하는 날 우리는 부대 정문에서 서로를 꽉 안았답니다. 고맙다 나 같은 놈을 용서해줘서. 녀석은 그저 웃으며 어깨를 툭 쳤지요. 그때의 그 따스한 온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한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녀석과 소주 한 잔 기울이곤 한답니다. 이제는 둘 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지요.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녀석이 얼마나 큰 그릇이었는지 매번 술자리마다 고백한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유해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날의 통곡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었다고 믿는답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더군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시간은 제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었고 진실을 마주하고 사과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답니다. 제가 겪은 군 생활의 짧은 에피소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오해는 사람 사이의 벽을 쌓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저처럼 고집불통으로 살지 마세요.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일찍 여는 것. 그것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라는 걸르고서야 깨달았답니다. 오늘도 저는 구멍가게 의자에 앉아 퇴근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속으로 빌어준답니다. 부디 당신들의 청춘에는 오해로 인한 아픔보다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이 가득하기를 말이지요. 저는 그날 병원 원무가 앞에서 보았던 그주 보호자라는 세 글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타인의 인생에 내가 보호자로 적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자 동시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싸울지라도 끝내 진실의 바다에서 만나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겠지요. 저의 못난 과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이 늙은 작가는 그것으로 여한이 없답니다. 이제는 녀석의 아이들과 제 손주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며 웃는답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꾀병이라며 소리를 지르던 저를 녀석은 어쩌면 처음부터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녀석의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무지함이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지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내일은 또 어떤 오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어리석은 제가 드리는 마지막 당부랍니다. 오늘 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녀석에게 전화 한 통 해봐야겠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다. 고다시 한번 진심을 전하고 싶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고마움과 미안함은 입 밖으로 내뱉어야 완성이 되는 법이니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못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용서의 시작이 되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답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꾀병쟁이 후임이 아니라 제게 생명을 가르쳐준 은인으로 녀석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기억 속에 각인되었답니다. 부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후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아주 아프게 찾아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 구멍가게 문을 닫으려 합니다. 내일은 더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해야겠지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이 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글로 다 쏟아내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제가 완전해진 기분이 드는군요.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오늘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혹여나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뱉었다면 내일은 꼭 웃으며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니까요.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모두들. 행복하세요.